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제가 제목에 애플 실망, 오라클 급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실망했나요? 아이폰 15가 실망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의 해석은 기다를 했다면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항상 애플에게 좀 높은 잣대를 항상 대잖아요. 애플이라면 뭔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표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던 좀 예상을 했었던 그런 수준 아니었나. 그래서 주가도 1% 넘게 하락을 해서 그래서 실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그로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실망 안 하셨다면 어떻게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그냥 so 혹은 선망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의 해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어제 1% 넘게 나스닥이 올라서 다시 강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그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나타났고요. 잠시 후에 또 맵을 보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8월 그리고 9월 들어서면서 시장이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애플 신제품 발표 내용도 잘 써머리 해주셨더라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낙폭이 가장 컸던 건 나스닥이었습니다. 1.04%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57%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융주, 헬스케어 그리고 디즈니 등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장중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구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렇게 산봉우리 하나 만들고 다시 좀 심해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에 머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제유가 상황이 이거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WTI 이미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90를 넘어섰고요. WTI 기준으로도 지금 배럴당 거의 $90에 육박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2% 넘게 국제유가가 2% 가까이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89 선에 바짝 다가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이제 오펙에서 다양한 향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는데 세계 주요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와 내년 세계 석유 수요의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향후에 그 유가에 대한 상방으로 올라가는 좀 압력이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펙의 이 월간 보고서가 석유 시장이 처음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 원유 가격이 좀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분석. 향후에도 정말 올해 일각에서는 $90가 기술적으로는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라면 정말 다시금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를 우리가 올해 안에 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가운데 지금 일단 고유가도 문제지만 고금리 상태도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10년물 기준으로만 보면은 4.2 위에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은 채 계속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제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짙게 나타났는데 가장 좀 악재였던 건 오라클 소식이었습니다. 오라클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실망감, 전일 실적을 발표한 것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가 장중에 13% 넘게 좀 크게 하락했는데요. 맵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기술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를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한
게 다른 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IT 관련 지출을 알 수 있는 좀 바로미터가 돼서 오라클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이 기업에서 IT 관련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라클뿐만 아니라 어도비의 주가도 3.95% 하락을 했고요. 팔로알토의 주가도 2.39% 그리고 이 밖에 뭐 다른 대형 빅테크주들도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8%, 구글도 1.2%,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1.9% 하락, 아마존도 1.3% 하락했고요. 어제 이제 드디어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뭐 C타입 적용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모델 예상대로 4개 라인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가장 애플이 가격을 동결해? 여기에서 또 중국 관련한 이슈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죠. 애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중국 이외의 브랜드에 대한 사용 금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가격마저 동결한 게 약간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 애플 앞으로 중국에서 점유율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의 주가는 176달러 선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10% 넘게 급등을 했었던 도조에 대한 호평 그리고 급등했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금 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소폭 하락은 아니죠. 물론 어제 급등했으니까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수혜가 됐겠죠. 2%대 하락하며 267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반면 아래에 있는 포드와 GM의 주가는 각각 1.8% 그리고 GM은 2.6%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보면은 바로 위에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넷플릭스가 2%대 하락한 반면 디즈니의 주가는 1.4% 오히려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디즈니 스토어 두 번째로 지금 더현대 여의도점에 오픈을 한다고 하죠. 뭐 워낙에 또 부진한 그동안에 계속 줄줄 흘러내렸는데 최근에는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반도체 쪽을 보면은 인텔과 퀄컴, 마이크론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0.68%로 조정을 받았다. 라는 점. 그리고 브로드컴도 1.7%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왼쪽 위쪽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짙게 나타난 가운데 그 반대쪽에서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국제유가의 강세 속에서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이 1에서 많게는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엑스모빌 관련해서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비중 확대 전망을 반복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주식은 엑스모빌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2.92% 상승을 했고요.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4%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일라일릴리를 비롯한 헬스케어주 일라일릴리 여러분 오늘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월, 화, 수 계속 일라일릴리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경신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합니다. 이제 600달러가 목전을 종가 기준으로 목전에 두고 있는 599달러 선 기록이 됐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0.57%, 머크의 주가가 0.39%, 파이자도 0.6% 올랐는데 그 위고비 관련해서 과연 부작용은 없는지 요 관련한 거 언더스탠딩에서 약사분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보다가 왔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히나 웰스파고의 주가가 2.9% 올랐고요. 저는 좀 놀랐던 게 버크셔 해서웨이 비주, 우리 이항현 위원님이 저에게 작년 11월에 약 288달러 선에 선물해 주셨던 이 주식이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367달러.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도 애플 못지않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CVS도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좀 짙은 상승이 보였죠. 2.58% 올랐습니다. CVS 약국 체인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여타 비슷한 종류의 기업보다 조금 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관련한 사업에 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 호평에 대해서 향후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언급되며 주가는 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빅테크 종목들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난 이 부분들이 또 국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런 하락 항상 이제 9월에 이런 부침이 있을 때 오히려 기술주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목소리가 참 많았는데요. 또 이렇게 또 하락하면 걱정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불안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정정과 추가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헤드라인으로만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했었던 지난 분기의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3%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예상치 를 하회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격하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너무 또 격하게 혼내지 마시고요. 따스하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어제 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좀 보였고 나스닥 지수가 뭐 그동안 사실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할 때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불안감 반 그리고 혹은 이제 그동안 사지 못했던 분들은 저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 반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답답한 장세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공교롭게 사실 8월 초 이후 주식시장 자체가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지지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8월 초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좀 되돌아보면 그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부채라는 부분 자체를 일단은 끄집어낸 어떤 계기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 후에 이제 중국 부채 문제도 나오고 뭐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뭐 금리가 그것 때문에 오른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금리 자체도 상당 부분 오르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탄력을 조금 잃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 속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경기가 3분기 성장률이 여전히 뭐 한 5%대 지금 추정치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미국 경기가 이제 4분기, 1분기로 갈수록 이제 성장 자체의 좀 모멘텀 자체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좀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시장들이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기술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경기에 뭐랄까요, 조금 뭐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면상에 좀 보이면 이제 얼마만큼 이제 경제 지표 예상한 것보다 이제 잘 나왔느냐 못 나왔냐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어떤 지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상반기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7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는 항상 이제 경제 지표가 지금 기대보다 좋아서 서프라이즈가 사실은 상당 부분 나오면서 경기 자체가 기대보다 좋다라는 이제 심리 자체가 좀 확산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7월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자체가 뭐 항상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미국도 좀 좋아지다가 사실은 말씀드린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안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것이 좀 경기 자체에 대한 어떠한 좀 기대감 자체가 조금 둔화된. 우리가 연착륙 뭐 침체를 떠나서 조금 이제 경제 흐름 자체가 이제 조금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감이 좀
좀 시장에 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건 사실은 중국이죠.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부채 문제 이러한 것들이 터지면서 우리가 금융 위기 이러한 것들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둔화될 거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로이터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올해 성장률이 간신히 5% 정도 지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치가 나왔고, 문제는 내년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률 자체를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4.5%, 4% 중반대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그 옆에 분기별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쭉 떨어지다가 내년 1분기에 3% 후반, 그러니까 3.9%까지 중국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치들이, 그러니까 시각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우울해지고 있는 것들이 최근 글로벌 경기 자체가 조금 이제 탄력을 이제 잃고 조금은 둔화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유로존도 사실은 최근에 독일이 유럽의 병자다라는 얘기, 사실 독일이 유럽의 병자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하튼 올해 유로존 성장률 자체가 최근 EU 그 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 한 0.3%포인트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당초 그래도 침체는 안 갈 거로 봤는데 0.2%인 거를 이번 9월 달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0.4%로 기존 전망치보다 한 0.6%포인트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그만큼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흐름이 내년도도 사실 아까 중국을 말씀드렸지만 그 유로존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사실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한 0.3%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 그러니까 올해 기저 효과를 생각해 보면 내년도 유로존 경기도 별 재미 없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미국은 조금 계속해서 견조하다 하더라도 지금 독일이라든지 유로존 그리고 중국 또 미국 성장률도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이 이제 수정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비율을 내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전 세계 주요국의 어떤 성장 흐름 자체가 우리가 침체는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이 그렇게 썩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좀 답답한 장세가 사실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배경으로 좀 작용하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락의 원인 중에 좀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주요국들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조금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선행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향후에 6개월을 선행하느니 이러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 사항들이고, 그쵸. 이제 그렇게 보면 내년 하반기 그림은 정확히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4분기, 1분기의 어떤 경제 흐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뭔가 촉매제가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좋아지는 것보다 그렇게 별 재미없고 답답한 흐름이 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좋은 건 없고 사실은 좀 갈등적인 요인들만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라든지 또 경기 기대감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낮추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피치의 하향 등급에서 시작된 그 부채라는 문제가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저께 금통위 그 회의록도 보게 되면 부채 문제 자체를 상당히 좀 강조하는 이러한 멘트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부채 문제가 이제 고금리 환경 속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좀 주식시장을 좀 억누르는 요인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가 밤사이에도 물론 브렌트는 지난주에 이미 $90 넘었고 지금 오펙에서 얘기하는 게 수요 엄청 많을 거야 하는데 풀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좀 보시는 그 오펙 보고서가 맞긴 하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는데 사실은 오펙은 계속 경기가 강하고 원유 수요 자체가 상당히 셀 거다, 내년도 셀 거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100% 동의는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요인 자체는 아까 제가 경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둔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갈등 요인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유가에도 사실은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화면에 뭐 잘 아시는 그림이지만 지금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을 하면서 원유 생산 자체가 사실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우랄산,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랄산 원유 가격은 사실은 유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이제 $70가 사실은 넘어선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 자체는 사실은 지금 그 원유 시장을 둘러싸고 미국과 그 어떻게 보면 사우디, 러시아가 이제 한편이 돼서 사실 좀 갈등이 상당히 불거지는. 네. 어떻게 보면 좀 패권, 뭐 우리가 기술 패권 전쟁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 원유 시장을 둘러싼 이 패권 갈등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유가 상승을 좀 부추기는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뭐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분. 그분 저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결국 무기 지원과 관련된 무기 협상 자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그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가 좀 변수이긴 하지만 날씨도 만약 추워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이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불거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최근은 이제 에너지 가격을 좀 들썩이는 요인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그러한 그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란과도 사실은 뭐 핵 협상을 계속하고 뭐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제재도 사실은 좀 완화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미국이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전략 비축률을 다 방출하는 거의 뭐 많이 소진을 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방출하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유가를 어떻게 보면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제어 수단 자체가 사실은 딱히 없는 것 자체도 지금 사우디 러시아 쪽의 어떤 그 공격이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방어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도 최근 유가 불안 자체를 조금 자초하는 어떠한 그러한 요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갈등 리스크로 좀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어떤 그 갈등을 보이고 있고 뭐 화면에 보이는 거는 뭐 중국 그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 최근에 이제 나온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에 네. 사실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의 그림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화웨이 신제품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SNS에서 중국 내에서 상당히 돌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중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아이폰 사용을 이제 금지를 시키고 공교롭게 화웨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뭐 기술적인 어떤 독립 내지는 애국주의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뭐 계속해서 중국이 여하튼 한 번은 뭐 경고일지 뭐 조롱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심사를 좀 건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거보다는 더 실질적인 문제를 조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데요. 여하튼 뭐 애플이 오늘 신제품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얼마의 성과를 얻을지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애플이라는 그 아이폰 자체가 중국 시장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0% 가까이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22년으로 지금 주요 빅테크 그러니까 애플의 중국 매출을 비지금은 18.8%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공무원들이 안 사용한다고 해서 뭐 중국에서 애플이 사용되지는 다 안 사용되는 분위기는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주요 그 빅테크 쪽에 중국 내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많게는 뭐 60%의 비중이 있는 퀄컴 같은 경우 60%인 상황들이고 대부분 뭐 적게는 한 13% 대충 한 20%에서 30% 정도의 중국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맘 잡고 만약 그 빅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 기술주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좋긴 하지만 사실은 매출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최근 기술주에도 여하튼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지금 중국의 이러한 모습들 자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중국의 어떤 경기마저도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상당히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그
그 뭐 미국하고 중국 경기 자체는 마치 디커플링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에도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결국 전염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경기를 보는 시각 또는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답답한 흐름 이러한 것들을 좀 자극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재반 갈등 리스크 자체가 네. 물가에도 좀 부담이고 금리에도 부담이고 그쵸. 사실은 이제 성장 쪽에도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예.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서 사용 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사실 공식한 건 아니지만 예. 자기네들끼리 뭐 공지를 했겠죠. 서로 보안을 위해서. 근데 이제 주요 중국의 가장 큰 통신사가 그 혹시 애플 그 15 이번 나오는 거 안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설이 돌자 아니다. 우리는 발빠르게 고객분들께 이 애플 15을 판매할 것이다. 이런 막 대대적인 뭐 광고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내용도 공지를 했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지켜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조금 적어주셨던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이 물론 이제 기술력이 많이 발전됐다라고 하지만 이들 기업의 그 반도체가 없어도 되는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쓰는 건데 없어도 될 만큼의 지금 기술력이 갖춰진 건지를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이게 막 바로 미국 기업 때리기 한다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예 다 나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빗장을 걸어 잠그는 않겠죠. 네. 않고 또 이제 중국의 기술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은 뭐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상당한 이제 반도체 부분에 격차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번 화이폰에서도 상당 부분은 뭐 하이닉스 반도체가 뭐 사용됐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아직 그렇게 중국의 기술력 자체 뭐 첨단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 자체를 그렇게 뭐 미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조금 평가하기는 사실 좀 이른 감이 좀 네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반 이러한 그 기술력,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 수입 의존자 자체를 사실은 완전히 포기할 수는 사실은 없는 부분들이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그 단계는 좀 아닌 상황들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아이폰 당연히 팔겠죠. 네. 뭐 파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반일 정서, 중국 내 반일 정서 뭐 이런 또 우리나라의 그 뭐 사드 이후에 우리가 반한 감정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 정부 내에서 뭐 판다 하더라도 이러한 반미 감정 자체를 상당히 부추긴다. 사실은 뭐 애국주의 마케팅이라는 요새 명기를 많이 쓰는데 뭐 그러한 쪽으로 중국 내 분위기 자체를 이제 몰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기대보다는 이제 아이폰 판매 실적 자체가 상당 부분 중국 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뭐 요번에 사실은 뭐 기대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이폰의 어떠한 그러한 제품의 그 성능 개선 뭐 이러한 것들보다 사실은 요번에 대체 주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에는 거의 뭐 2년, 1년마다 사실은 스마트폰을 교체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3년에서 거의 한 5년 정도 스마트폰을 이제 교체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에 사실은 조금은 이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서 교체가 사실은 상당히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국이 조금 이제 찬물을 끼얹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 자체가 좀 걱정이 되고 말씀드린 이게 지금 중국이 그 아이폰 사용 금지를 이제 정부 기관 내에서 한 부분 자체가 뭐 전면적인 어떤 미국과의 어떤 또 다른 전면전을 사실은 선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조금 한번 견지구 정도 날린 정도 앞으로의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가장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아픈 구석을 좀 건드린 부분들이 아닌가. 사실은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국의 뭐 대표적인 CEO들 뭐 테슬라 CEO도 사실은 중국을 방문하고 네. 중국 장관들도 연달아서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서 뭔가 좀 해빙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안 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이제 뭔가 선전포고 비슷한 것들을 중국에 좀 제시해 준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 자체가 연말 뭐 또 내년 초 특히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뭐 APEC 회담에
뭐 지금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심해. 예.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뭔가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자체가 잘 이제 가닥을 잘 못 잡다라는 부분 자체가 세계 경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좀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전쟁도 하고 있고 기술 전쟁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 경제에 좀 사실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경기에 대한 부분도 뭐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국제 정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유가도 높고 여기에 이제 국채 금리 항상 이제 고금리 이야기하면서 어제 밤에도 보니까 10년물 기준으로 4.2에서 뭐 쉽게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국채 금리가 일단은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제 핵심 변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와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하반기에 이제 경기나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가 국채 금리하고 중국 변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지금 문제를 좀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국채 금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시각에 따라서 뭐 오늘 또 이제 물가가 나오면서 이제 물가가 또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또 국채 금리가 더 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은 분명히 이제 CPI 발표에서 조금 이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22도 사실 이번 목요일 날 이제 금리회의 있고 다음 주에 FOMC도 회의가 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저는 사실은 종료 쪽으로 사실은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자체는 사실은 뭐 이번 물가는 사실은 불안할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 고용 시장도 좀 피크아웃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말씀드린 어떤 경기라는 부분 자체 특히 이제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독일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경기 둔화세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 22 입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준 내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당은 최근까지는 거의 뭐 일치단결하게 뭐 매파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컸지만 최근에는 조금은 좀 분위기 자체가 갈라지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목소리와 보고서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좀 종료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도 거의 정점 수준에 사실 좀 다다른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뭐 9월 또는 뭐 10월 정도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 조금 국채 금리도 좀 정점을 좀 지나면서 하향 안정화 추세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는 거는 내년에 이제 뭐 지금 9월에 미국 그 상하원 자체가 미국 예산안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뭐 사실 그것도 통과 안 시켜서 또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도 사실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내년도 지금 예산안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뭐 지난번 부채 합의 때문에 거의 그 국방비를 제외하고는 동결적으로 사실은 거의 합의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국채 금리 쪽에는 사실은 좀 우호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만 조금은 이제 뭐 이번 달은 뭐래도 다음 달 이렇게 조금 하향 안정 추세가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결국 슬로우해지는데 그 금리 자체만 뻣뻣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뭐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미 연준이 조금은 뭐 다음 주 이러한 쪽에 조금은 좀 우호적인 그러니까 좀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금리 쪽도 조금 하향 안정화 추세가 뭐 10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해서 뭐 이게 큰 폭으로 내리긴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에 온 부분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쯤에 조금은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안정화가 된다고 하는데 뭐 경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쉽게 해결될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있다면 시장은 사실 올라간다고 해도 제한적인 상승밖에 못 나타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유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 의지 자체가 워낙 좀 강한 부분에다가 사실 이제 10월, 11월 되면 날씨가 어떻게 변수가 또 하나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라서 유가 뭐 사실은 90달러를 넘기도 사실은 지금 경기 흐름을 보게 되면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어떠한 날씨라는 어떤 특수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 좀 90달러를 일시적으로 좀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물가라는 부분에 계속 좀 부담을 좀 줄
뉴스는 좀 있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이요. 중국이죠. 뭐 우리가 뭐 싫든 좋든 간에 중국이 조금 여기서 뭔가 그래도 좀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좀 제반 기타 조치를 좀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중국 성장이 그래도 뭐 3%를 보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썩 달가운 뉴스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지켜주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네. 시장의 안도감 또 경기 자체가 내년도에 조금 제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둔화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그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쪽에 여하튼 좀 4분기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것이 조금 긍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좀 주식시장도 조금 뭐 경기가 둔화한다 하더라도 반등에 좀 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중국이 계속 힘을 못 쓴다라고 하면 사실 그 여파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사실 독일 이러한 쪽도 여파가 상당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미중 갈등 문제 어떤 그러한 전개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뭐 그래도 좀 풀려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좀 흐름 자체가 지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건지 조금 좀 상승적으로 방향을 좀 틀 건지 부분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9월 10월이 조금은 좀 아무래도 좀 답답한 좀 신겨운 어떤 장세의 흐름이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9월과 10월 우리에게는 뭔가 이제 수확의 계절이 될 만한 가을에 뭔가 이렇게 크게 큰 수확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이 부정적인 환경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말씀을 쭉 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마음을 좀 풀고 이제 글로벌 지구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해빙 무드가 좀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을 전달해 주셨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